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너무 깊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아야 될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보고, 그리고 이 온해학, 재배학 시험 범위가 사실 확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워낙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전 처음 들어온 작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온해학과 재배학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 손 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잘 찍고 아는 데서만 나오면 한 80점, 그러지 않으면 한 60에서 70점 정도가 대부분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다 맞으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확정되어 있는 상법하고 재보험법은 정해진 법조문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대부분 시험 끝나고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법하고 그다음에 재보험법은 거의 90점 이상 맞고 온해학은 과락 조금 넘겼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풀어도 40점 이상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지금 교재 기출 예상 문제에 보면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굳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언제까지?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상대평가가 되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세 과목 합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해평가사, 온해학과 재배학 시험 범위도 좀 공고를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부분에서만 문제를 내겠다. 25문제. 예. 세 과목. 그래서, 아니요. 한 과목에 한 문제에 1분씩 줍니다. 80분.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원장님, 너무 뜨겁지 않아? 네. 온도가. 자, 재배 작물의 개요인데요. 우리가 먼저 작물을 뭘 보고 작물이라 그랬어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식물이 있어. 그렇죠? 이 식물 중에서 인간이 재배하는 걸 작물이라 그래요. 그냥 재배하지 않고 저절로 자라는 것들은 우리는 그냥 잡초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재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성이나 이용성이 있기 때문에 재배를 하는 거. 그래서 작물이라고 하면 경제성, 이용성, 즉 경제적인 가치,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인간이 재배하는 게 작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작물은 분류를 하는데 농업상 분류가 있고 식물학적 분류가 있는데, 우리는 농업상 분류를 더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문제,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지 않는 것. 자,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는 일반적 분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는 일반 작물하고 크게
원예 작물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이때 일반 작물은 다시 어디에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식용작물이냐 또는 녹비작물이냐 또는 사료작물이냐 또는 공예작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류에서 식용작물이라는 건 인간의 식량을 위해서 재배하는 게 식용작물. 녹비작물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이 녹비작물. 사료작물은 동물의 식량 공급을 위해서 기르는 작물이 사료작물. 자, 공예작물은 어떤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게 공예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1번 문제.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지 않는 것. 1번 공예작물 분류에 들어있죠. 2번 사료작물 들어있고 3번 주영작물은 없네. 자, 4번 녹비작물도 들어있습니다. 주영작물은 얘는 뭐라고 이야기 생육청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즉 주영이라는 건 기둥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뿌리가 있고 여기 기둥처럼 세워서 기르는 작물을 주영작물이라고 그러고, 자, 생육청에 따라서는 주영작물과 포복형 작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또 작물 중에는 고구마 같이 이렇게 땅 위에서 순이 나오는 작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포복형 작물. 볼이나 벼같이 이렇게 기둥같이 쭉쭉 뻗어서 자라는 게 주형작물이다. 그래서 주형작물은 생육형에 따른 분류지 농업상 용도에 따른 분류는 아니다. 자, 아까 용도에 따른 분류는 일반 작물하고 원예 작물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 작물은 얘가 식량 작물이냐, 녹비 작물이냐, 사료 작물이냐, 공예 작물이냐 하고 구분을 하고, 원예 작물은 원예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먼저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예, 다음에 자, 뿌리채소나 잎채소를 재배하는 채소원예, 그리고 꽃을 재배하는 화훼원예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농업상 용도에 따른 작물 분류로 옳지 않는 건 주형 작물이다. 자, 두 번째, 벼를 화곡류로 분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다. 밑에 표를 한번 보면 농업상의 분류는 일반적 분류, 생태학적 분류, 특수 분류로 나누는데, 일반적 분류는 식용작물은 화곡류, 두류, 서류로 나눴죠. 화곡류는 보리, 밀, 벼같이 이런 작물들이 화곡류고, 두류는 콩을 재배한 게 두류, 서류는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소류로 분류를 한다. 자, 그래서 화곡류로 분류한 방법은 일반적인 분류인데, 식물학적 분류는 어떤 걸 말하냐면, 식물학적 분류는 자연분류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식물이 어떤 종에 속하고 어떤 과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식물학적 분류고, 자, 생태학적 분류는 생존 연한에 따라서 얘가 1년생이냐, 2년생이냐, 아니면 다년생이냐 하고 분류하는 거. 그리고 생육 계절에 따라서 얘가 여름 작물이냐, 겨울 작물이냐 하고 분류하는 거. 다음에 저항성에 따라서 얘가 산성에 강하면 내산성, 염기에 강하면 내염성, 아니면 한해에 강하면, 건조 환경에 강하면 내건성,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저항성에 따른 분류다. 자, 가끔 그 작물의 분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자, 그리고 특수 분류는 작부 방식에 따라서, 작부 방식이란 농사를 짓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 작부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파작물이다, 또는 흑비작물이다, 구황작물이다 하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이 특수 분류에 속한다. 그리고 식물학적 분류는 화분가니, 콩가니, 국화가니, 십자화가니, 장미가니, 이렇게 식물적인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다. 자, 세 번째, 식용작물 중 잡곡에 속하는 거. 자, 화곡류는 다시 미곡과 맹류, 잡곡으로 나뉩니다. 미곡은 벼를 말하고, 맹류는 보리, 밀, 귀리, 다음에 호밀이 맹류에 속하고, 나머지 조나, 메밀, 수수, 옥수수, 기장, 피 이런 것들은 잡곡에 속한다. 그것만 한번 봐두시고요. 참고로 밑에 두류, 콩, 팥, 녹두, 강낭콩, 완두, 땅콩, 얘들은 다 콩이잖아. 그래서 콩두자를 써서 두류로 분류를 하고요. 서류는 감자, 고구마를 서류로 분류한다. 자, 네 번째, 세계 3대 식량작물이 아닌 거. 세계 3대 식량작물은 뭐라 그랬어요? 밀, 벼, 옥수수를 3대 식량작물이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요, 제가 수확량을 따져서 3대 식량작물이라는 게 아니고,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이 밀, 벼, 옥수수인데, 가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3대 식량작물 중 재배 면적 순으로 다르게 나타낸 거. 밀이 가장 높고, 두 번째 벼, 세 번째 옥수수다. 그런 지문은 한 3번 나왔어요. 그리고 3대 식량작물이 3대 식량작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일단 밀이 면적이 제일 높고, 다음에 벼, 다음에 옥수수다 하고 기억을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5번째, 공해작물 중 염료작물로만 나열된 거. 자, 공해작물은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물이라 그랬어. 그래서 공해작물은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섬유작물, 기호작물, 또는 향기를 위한 방향작물, 다음에 여기서 묻는 게 염료작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섬유작물은 실 만드는 거, 실, 목화나 아마나, 모시풀, 향나무, 여기에서 실 재료를 뽑아서 실을 만들죠. 이런 게 섬유작물. 다음에 기호작물은 담배나 차나, 커피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향작물은 향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장미나 아카시아나 자스민 같은 거. 그리고 염료작물은 샤프란이나
여러분들 그 쪽빛 바다란 말 들어봤죠? 짙푸른 바다. 그래서 저 쪽 염색제가 굉장히 짙푸른 그런 염색을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자,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자, 녹비작물 중 6번 하봉가 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 녹비작물이 뭐라 그랬어요?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인데 보통 여러분들 예, 자, 논농사 짓기 전에 합전작으로 많이 재배하는 게 보리나 밀 같은 거예요. 그럼 보리나 밀도 얘도 녹비작물에 속하거든요. 식량작물이면서. 왜? 자, 일단 보리 수확을 하고 나면 보리를 전부 그냥 그 보리태를 잘게 썰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토양에 그대로 섞어서 경운을 해주거든요. 왜?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일부에서는 보리밭에 그냥 불을 놔서 그 탄 것이 그대로 녹비작물이 된다. 뭐 그래서 보리밭에 작년에 보리조사를 제가 해남에서 했거든요. 빨리 안 오면 불 다 질러본대요, 농민이. 전화를 했더니. 근데 가지고 있는 온장은 수백 건인데 다 순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안 오면 불 질러본대.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냥 불을 질러서 비료 만들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남 같은 경우는 보리하고 밀을 굉장히 많이 재배해요. 그래가지고 밭농사 그 보리 밀 농사 끝나면 바로 벼 농사 짓고, 그리고 해남은 기후 특성상 가을 배추를 많이 심잖아요. 가을 배추. 여러분들 고추 보험의 인수 제한 사항에서 고추를 정식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정식되지 않은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은 거의 고추를 우리가 조사를 나가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고추를 정식을 하거든요. 근데 해남은 고추 정식일이 굉장히 빨라요. 거의 4월 초에. 뭐 때문에? 빨리 수확하고 배추 심으려고. 가을 배추. 해남이 상당히 같은 전라남도인데 기후적 특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해남 토질이 배추가 농사가 잘 된대. 그래서 해남은 8월 초순 정도면 고추 수확해버리고 바로 배추를 심어. 다른 지역은 9월 초까지 고추 농사를 짓는데. 자, 그래서 뭔 이야기 하다가, 자, 녹비작물 중 하봉가 작물에 속하지 않는 거. 자, 귀리, 기장, 호밀, 얘들은 하봉가 식물인데, 메밀은 기타 식물로 분류를 합니다. 메밀. 자, 메밀은 밭작물이에요. 그렇죠? 메밀은 우리 2차 시험에서도 얘는 생산비 보장 방식의 밭작물이야. 근데 벼나 밀이나 보리나 귀리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논작물이죠. 자, 7번. 다음 중 콩가에 해당하는 작물은 그냥 알팔파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콩가는 알팔파다. 그래서 참고로 옥수수는 하봉가에 속하고 티머시도 하봉가에 속하는데 뭐 보고 티머시라 그래요? 어떤 작물? 저도 모르겠어. 아무리 그 찾아도 안 나오대. 자,
돼지 감자는 기타가다. 자, 그래서 콩가는 알팔파다. 자, 용도에 따른 사료작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 중 옳은 거. 뭐뭇은 좀 늦게 풋배기에서 4.12지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이다. 4.12지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이니까 4.12지 작물이겠지. 자, 두 번째, 뭐뭇은 곡식이 익기 전에 배워서 생초 그대로나 혹은 건초 또는 4.12주로서 이용하는 작물이다. 여러분들 청해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팔할 때 벤다. 풀을 청자에 벨 애자를 써서 애자가 청해작물. 이파리가 팔할 때 베는 작물. 그래서 청해작물은 곡식이 익기 전에 배워서 생초나 또는 생초를 말린다거나 4.12지로 이용하는 작물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용 목적에 따른 사료작물의 분류로 보면 4.12지 작물은 좀 늦게 풋배기 한다. 밑줄. 4.12지는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좀 늦게 풋배기 한다. 청해작물은 곡식이 익기 전에 벤다. 건초작물은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 방목작물은 방목에 이용한다. 이런 것들인데 가끔 가로 넣기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핵심 키워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 골라낼 수 있겠죠. 자, 9번. 1년생 작물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작물의 분류를 우리는 1년생이냐 2년생이냐 또는 단년생이냐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1년생은 대부분 봄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이 1년생 작물. 2년생 작물은 가을에 파종 또는 정식을 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것들. 그러면 2년생은 어떤 게 있겠어요? 보리나 밀이나 또는 양파나 마늘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2년생 작물. 그리고 4년생은 작물에 뿌리가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싹이 올라오는 것들. 네, 여러분들 교재에 1년생은 벼, 옥수수, 콩, 조 같은 것들이 1년생이고 2년생은 가을 밀, 가을 보리, 마늘, 사탕무, 무, 배추 이런 것들이 2년생이다. 그리고 단년생은 국화나 과수나 목초 같은 것들이 단년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년생 작물이 아닌 거, 벼나 옥수수, 대두 이런 것들은 다 1년생인데 무는 2년생이다. 무, 배추는 2년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10번. 흉년이 들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작물을 뭐라고 하는가? 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구황작물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구황작물.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릿고개 때 도움이 되는 작물이 구황작물이다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크게 부족할 때 도움이 되는 건 구황작물이다. 자, 여기서 포착작물은 뭔가요? 포착작물은
흡비작물을 포착작물이라 그래요. 비료를 용탈이 안 되게끔 잡아주는 작물. 자, 그리고 황금작물은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 그래서 뭐 담배나 아마시나 또는 차 이런 것들이 황금작물에 속하고, 피복작물은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가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 가수원에서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으면 여기를 맨 땅으로 놔두게 되면 비가 오면 토양이 침식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토양 침식을 위해서 토양을 덮어주는 작물을 피복작물이라 그런다. 그래서 옛날에 영암 대조사를 갔더니 미나리를 밑에다 다 심어놨더라고. 그 불미나리. 그래서 야, 이거 좀 캐다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주인이 약을 많이 하니까 못 드십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 자, 그와 같이 토양을 덮어주는 작물이 피복작물이다. 자, 11번. 서로 도움이 되는 특성을 지닌 두 가지 작물을 같이 재배할 경우 이들 작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연생 초기에 산초량을 높이기 위해서 섞어서 덧뿌린다. 얘는 뭐 섞어서 덧뿌리는 것을 혼작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동반작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혼작, 섞어서 키우는 거. 자, 중경작물은 뭐라 그랬어요? 작물과 작물 사이에 키우는 게 중경작물. 사이갈이라 그랬죠. 자, 윤작은 돌려짓기를 말한다 그랬어. 자, 연작장애가 어쩔 때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속해서 키우게 되면 연작장애가 일어난다 그랬어.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요? 한 포장에 계속 똑같은 작물만 심다 보면 이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포장에서 그 영양분만 싹 용탈이 돼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작물을 심었을 때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없어. 그러면 잘 자라지 않고 말라 죽는 그런 현상이 나와. 그게 연작장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연작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윤작을 한다 그랬죠. 윤작은 돌려짓기라 그랬어. 돌려짓기. 한 해에 콩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다시 콩 심고 이렇게 되면 필요한 양분들이 다시 쌓이게 돼서 연작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대파작물은 어떤 작물이 생육이 불가할 때 대신 파종한다. 그래서 대파다. 그래서 대신 어떤 그 작물을, 예를 들어서 이거 벼를 심었는데 피가 와가지고 도저히 얘가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았어.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았으면 그 논에다가 다른 걸 얼른 재배하라고 두는 게 경작불능보험금이잖아요. 이럴 때 늦콩을 심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파작물이다. 그래서 그 밑에 대파작물과 대용작물하고 같은 말. 자, 대용작물로 주로 재배되는 작물은 뭐냐? 메밀, 조, 기장, 피, 야채 이런 것들이 대용작물로 많이 재배가 된다. (78페이지입니다)
자, 재배 환경에 대한 문제. 자, 먼저 토양이 나오네요. 자, 토양 3상이 뭐라 그랬어요? 토양 3상. 토양은 액상, 기상, 고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상 50%와 기상 25%, 액상 25%가 합쳐져서 토양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다시 고상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 45% 정도가 무기물이고 유기물은 5% 정도다. 자, 그래서 토양 3상이 액상, 기상, 고상할 때 고상에는 유기물과 무기물이 섞여 있다. 그래서 토양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 무기물이다. 무기물이 45%, 유기물은 5%, 공기는 25%, 수분도 25%가 되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점토의 성질이 아닌 거. 자갈이 잘게 부수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점토라 그랬어. 그러면 점토가 입자가 가장 고운 흙이라 그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점토는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인지 1번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강하다. 자, 우리가 자갈 생각해봐요. 자갈의 입자는 이렇게 커. 이렇게 큰 자갈밭에 물을 아무리 줘도 그 물이 흙에서 저 자갈에 우리가 보수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흡착해서 가지고 있는 힘. 자갈의 보수력이 이렇게 깨알 같은 알갱이로 모아져 있는 점토보다 더 클까요, 적을까요? 보수력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영양분, 비료를 흡착하는 힘을 보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비력은 어떤 게 더 클까? 점토가 훨씬 더 크겠지. 자, 그래서 점토는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강하다. 자, 그리고 점토가 돼야지 화학적, 조질적 작용을 한다. 토양 입자 중 가장 미세한 알갱이다. 그리고 투기와 투수성이 강하다. 투기는 공기가 빠지는 거, 투수성은 물이 빠지는 거. 이게 강하다? 빨리 빠집니까? 늦게 빠지지. 투기와 투수성이 강한 건 자갈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점토와 자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하시는데요. 점토는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화학적, 교질적 작용을 하고요. 토양 입자 중 가장 미세한 알갱이고 투기와 투수성이 미약하다. 반면에 자갈은 그 반대겠지. 그래서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약하고 화학적, 교질적 작용이 없고 토양 입자가 굳고 그리고 투기와 투수성이 양호하다. 물 빠짐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 그래 여러분들 물을 별로 친하지 않는 그런 작물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다육이 키울 때 다육이 밑에 제일 먼저 뭘 깔아요? 자갈을 깔고 위에다 흙을 넣잖아. 왜? 물 빠짐이 좋으라고.
자, 79페이지 3번입니다. 점토미사 모래지. 토양 삼각도는 여러분들 책 교재에 나오긴 한데 뭐 너무 복잡해서 이걸 뭐 그냥 토양 삼각도는 점토와 미사와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토양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뭐 그 이론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자, 토양 삼각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어떤 거냐? 얘는 모래와 미사와 점토의 함량을 가지고 토양 삼각도를 그린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네 번째 문제. 양토의 점토 함량은 뭐냐? 얼마냐? 우리가 흙을 사토, 양토, 식토로 크게 구분하고 사토와 양토 사이에 해당하는 걸 사양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토와 식토 사이에 있는 것을 식양토라고 한다 그랬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토냐, 사양토냐 또는 양토냐, 식양토냐, 식토냐 하는 것은 점토 함량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12.5%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토는 12.5% 미만의 점토 함량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사양토는 12.5%에서 12.5 차이 나니까 25%까지의 점토 함량이 있는 거. 자, 양토는 25%부터 37.5%까지의 점토 함량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식양토는 37.5%에서 50%까지의 점토 함량을 가지고 있는 거. 자, 식토는 50% 이상의 점토 함량을 가지고 있는 걸 식토라 그런다. 그래서 자, 사토, 다음에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가 있는데 12.5%를 기준으로 12.5씩 올라간다는 이야기. 자, 그럼 여기서 묻는 건 뭐예요? 양토를 물어봤네. 양토는 사토, 사양토, 그 다음에 양토지. 그러면 12.5, 25. 그러면 25부터 37.5%까지가 양토가 되겠네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토성의 분류, 점토 함량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5번. 부식토의 부식 함량은 몇 프로냐? 네, 부식토라는 건 동물이나 식물의 유기물이 부숙되어서 만들어진 유기질 토양을 부숙토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느 정도 부숙되었을 때 부식토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식 함량이 20%일 때, 부식 함량이 20%일 때 부식토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6번. 다음 중 논토양 교질의 개념과 작용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일단 토양 교질은 음이온을 띠게 됩니다. 근데 1번은 양이온을 띈다 그랬고, 자, 그러기 전에 시시
CEC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양이온 치환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질하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교질하는 어떤 걸 말하냐면 미세한 입자가 서로 이렇게 뭉쳐서 토양 콜로이드 현상을 띠게 되는 거. 그래서 토양이 교질화됐다 그러면 토양이 점토 성분이 많다거나 유기질 성분이 많은 경우에 토양 교질화가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토양 교질의 개념과 작용이 올바르게 설명된 거, 토양 교질은 음이온을 띈다, 양이온을 띈다 그래서 틀렸고, 토양의 점토나 부식은 교질화를 증대한다. 얘는 맞는 말. 이 토양 교질화라는 건 점토와 유기질 함량이 많아질 때 토양이 교질화가 되는 거니까. 자, 토양 교질화가 증대될수록 CEC는 적어진다. 자, 토양 교질화가 증대될수록 양이온 치환 능력 또는 양이온 교환 능력은 높아진다, 커진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자, 토양 CEC가 적어지면 양분의 흡착력이 커진다. 자, 토양 교질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양에 미세한 입자들이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질화가 작아지면 이 미세한 입자의 뭉침이 이렇게 느슨해진다는 이야기. 자, 그러게 되면 양분의 흡착력도 작아지겠죠. 이게 미세한 입자가 아까 우리가 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보비력이 증대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교질화라는 것은 자, 양이온 교환 능력, 즉 토양 교질화가 적어지면 양분의 흡착력도 같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7번. 양이온 치환 용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자, 쭉 한번 여러분들이, 자, 토양 100g이 보유하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밀리그램 당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양이온 치환 용량에 대한 정의. 토양 중에 점토와 부식이 증가하면 양이온 치환 용량도 같이 증대한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하면 비료분을 흡수하는 힘도 같이 커진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하면 토양의 완충능이 작아진다. 자, 미세한 분말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 있다 보면 토양의 완충능도 커지겠죠. 그래서 작아진다가 틀린 이야기. 완충능도 높아진다 해야지 맞는 말이겠죠.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데 문제를 복잡하게 여러 문제를 내놨어. 자, 일단 여러분들의 양이온 치환 능력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자, 쉽게 말해서 양이온 치환 CEC는 이 미세한 입자가 뭉쳐서 토지가 이 점토와 유기질이 결합되어서 미세한 콜로이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CEC다. 그랬을 때 점토가 가지는 힘을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8번. 토양의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자, 토양에 점토 함량이 많으면 어쩐다 그래서 비료의 용탈이 적고 비효가 오래 지속된다. 비효는 뭐라 그랬어요? 비료 효율이라 그랬어. 한번 시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왜? 용탈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그 해설, 토양의 양이온 치안 용량이 클수록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유효한 영양성분의 보유량이 많아지므로 비호감 토양일수록 양이온 치안 용량이 크다. 그리고 양이온 치안 용량이 클수록 비료 성분의 용탈이 적어서 비효가 늦게까지 지속된다. 자, 당연히 비료의 유실도 적어지겠죠. 용탈이 적으니까. 자, 그리고 보비력이 커지고 비료를 많이 주어도 가비 현상이 적게 나타난다. 자, 점토와 부식이 많을수록 양이온 취한 용량이 증대한다. 자, 9번.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토양은 보수성을 가지고 또 통기성을 가지고 배수성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얘는 보비성이 네 가지가 물리적 특성입니다. 자, 한온성은 토양의 물리적 특성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겠죠. 자, 통기성은 뭐예요? 아니, 보수성은 물을 가둬두는 힘. 자, 두 번째, 통기성은 이 산소를 흡수하는 것, 바람이 통하는 것. 다음에 배수성은 물을 흘려보내는 힘. 다음에 보비성은 비료를 가둬두는 힘이 보비성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 10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